안녕하세요, 임동근입니다. 너무 소개를 거창하게 해주셔가지고 답을 좀 드려요. 원래 그 전공은 도시공학과 나왔고요. 그래서 공대 저희 때는 단순 무식 뭐 이런 쪽으로 특화되어 있었던 그런 학과에서 나왔는데 뜻하지 않게 지리학 쪽으로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거는 국제 이주 통계의 탄생인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이면서 박사 논문이 한 편도 안 나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써놓은 글도 굉장히 짧긴 하지만 워킹 페이퍼 정도의 수준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묻혀있던 이야기들입니다. ILO가 1920년대에 처음으로 이제 이주 통계를 만듭니다. 그 전에 이제 세 가지 에피소드 글에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에피소드로 갖고 이제 흐름을 갖다 좀 보겠습니다. 18세기 중반까지도 대부분이 다 불황자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고양이 대학살이라고 이제 로버트 앙토니 쓴 책에 자세히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민담이나 전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돌면서 살았는지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상황은 이제 20세기 초까지 지속이 됩니다. 생각보다는 노동자들이 도시에 산 지 얼마 안 돼요. 대부분이 다 광산에 살았고, 그다음에 공장은 다 길이었고, 그리고 길 근처에 살다가 도시 부르주아지들이랑 같이 만나기 시작을 하는 게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입니다. 그 전까지는 도시에서 노동자들을 갖다가 만나는 건 굉장히 극소수였습니다. 그 당시 노동자들은 진짜 바르바르거든요. 다른 말을 쓴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 그다음에 다른 언어들을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도시 안에 들어오면서 그 충격이 이제 그 하워즈나 아니면 오만과 편견 뭐 이런 그 영국 귀족풍 저런 도시들이 이제 생겨나는 그런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 전까지는 노동자들을 만날 일도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도시 안에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수용을 하는, 그때 대규모라고 해도 큰 기업이 아니라 작은 기업입니다. 작은 기업들이 수용이 되는 게 이제 19세기 말부터인데 이때 수용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위생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노동력들을 갖다가 어떻게 재생산시킬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부르주아지들은 자기들한테 병균만 옮기지 않으면 이주 노동자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해는 아니고 다 경제적인 이득이었던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위생병이 돌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제 격리하기도 하고 아니면 박애주의자도 나오고 별 이제 희한한 사조들이 나오면서 이제 관리 하나의 이제 인간으로 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이제 전쟁입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과 디아스포라 뭐 아니면 이주 통계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전쟁 때는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한 거냐면 사람 수가 소총수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소총이 많은 거고 한꺼번에 많은 그 탄약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이 죽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전쟁의 능력, 국가의 능력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그 자국민들, 이주민들 아무튼 내 국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국가를 위해서 소총을 갖다가 들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그 군사학이나 아니면 경제학이나 이런 데서 다 출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상비군의 탄생, 그다음에 이주 노동자들도 이제 상비군 징집 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그 육체주의, 자연주의 들어가면서 그 나치 시절까지 가는데 옷 벗고 이렇게 운동하고 마스 게임하고 뭐 이런 그 흐름들이 이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세기 말 보물 전쟁 이후부터 해서 헬스라는 그 스포츠가 귀족의 스포츠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 관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아무튼 노동자들은 모르는 말을 쓰는 거였고 나랑 마주칠 사람들이 없었고 대부분의 사람들 다 길에서 일하다가 길에서 죽습니다. 길에서 벌어먹고 뭐 길 안에 있다가 이제 도시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면 1906년도에 이제 파업하는 장면인데 지금 생각하는 파업처럼 대규모 파업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파업들입니다. 당시에 그 사회주의자들이 그러니까 20세기 초 막스 이후에 나오는 그 사회주의자들이 막 국제적으로 사회주의 연대, 노동자 연대 만들 때의 대부분의 그 대상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의식화시킨다고 그러죠. 노동자들을 의식화시켜서 우리 편으로 만드는 대상들이 되는 노동자들은 다 이런 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공장에서 몇 개의 광산들에 있고 지금 저 흑백이라 안 보이겠지만 저 귀가 빨간 깃발이에요. 혁명주 그 사회주의 깃발인데
그걸 들면서 저렇게 아주 작은 흩어져 있는 공장들을 돌면서 하나씩 이제 포섭을 해갔던 게 이제 처음에 사회주의 그 운동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공장 체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에 대공장으로 가려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공장은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이 발전을 하면서 IT 기업들의 흥망성쇠를 보시면 20세기 초반에 대규모 공장들의 흥망성쇠랑 거의 같은 겁니다. 굉장히 많이 컸다가 죽었다가 그러면서 워낙 기술 발전이 빠르다 보니까 수많은 기업들이 다 도산을 해버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인건비가 되는 그런 그 임금 노동자들을 갖다가 10,000명, 20,000명 고용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사업주도 어떤 자본가들도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작은 공장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대공장 체제로 바뀌어버립니다.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냐면 보불 전쟁 때 조금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굉장히 큰 뭐 르노라든지 뭐 이런 대규모 공장들이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대공장 체제가 되는데 거기에는 확실히 국가라는 서포트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공장이 그 인력들을 커버를 하고 있고 전쟁을 대비해서 징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공장에 모여 있으면 대공장 그대로가 부대가 되는 겁니다. 사단이 되고 연대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였기 때문에 하나의 공장과 국가의 그 역할 분담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평시전시 이제 역할 분담이 만들어지면서 대공장 체제를 갖다가 보장해주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망해야 될 기업들을 안 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걸 갖다 이제 국가급종 사회주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갖다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큰 공장들을 국가가 뒤를 봐주기 시작을 했다. 이유는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을 갖다가 순식간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위기 시에 뭐 이런 식의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시기에 이주 노동자였지만 자기는 뭐 그 하나의 국가의 그 소속이 아니었지만 이주 노동자였지만 그 당시까지는 바로 그 나라 국민으로 편입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면 대공장에 등록만 되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뭐 아프리카 출신이든 아니면 뭐 동유럽 출신이든 남미 출신이든 상관없이 유럽에서 하나의 국적을 갖다가 취득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권리를 취득하는 데 굉장히 유용했던 겁니다. 이 상황을 갖다가 알아야 1920년대에 ILO라든지 노동단체가 만들어지면서 노동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 레퓨지 문제, 그러니까 그 난민 문제. 왜 난민 문제가 그때부터 등장을 해가지고 하나의 국가를 탈출한 사람들을 갖다가 다른 국가가 받아주는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어주는가가 해결이 됩니다. 그거는 대부분 다 이제 대공장 체제로 편입이 되면서 하나의 국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시기가 이제 세 번째 시기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이제 1930년대인데 이 1930년대 좀 들어가면 이제부터는 이주 노동자들을 갖다가 받는 시스템이 이제 거의 확정이 돼 버리고 30년대 이후부터 오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거절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부의 시기. 그러니까 난민도 신청을 해도 잘 안 받아주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국민, 그러니까 국경이 그 완성이 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경이 완성이 된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노동력을 갖다가 재생산해주는 시스템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국민이 그러니까 지금 국토 안에 있는 국민들만 관리를 해도 전쟁에서 이제 이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갖추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냥 복지입니다. 복지국가가 이제 이때 만들어지면서 굳이 외국에서 있는 그 국민들을 갖다가 끌어올 필요가 없이 그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만 이제 관리를 해도 충분하겠다라는 자신감, 국가 능력의 이제 자신감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1930년대 되면서 난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확 죽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프롤로그고요. 이거는 제임스라고 한 건데 보니까 그 인터넷에서 떠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를 뜻하는 두 개의 한자라고 하는데 위에는 1000명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이주고요. 아래 거는 굉장히 큰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정착한다. 그게 이주랍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봤을 때는 이제 서쪽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것들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을 이주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냥 거의 말장난인 거고요. 그래서 이주는 사람들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지리적인 개념이에요. 국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발생을 하는 게 국가가 끼면서부터 말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마이그레이션인데 이게 1922년도에 ILO에서 만든 그 전에 시작을 했던 그 22년 거의 모태가 되는 ILO가 1919년에 만들어져요. 근데 거의 한 3년 만에 이 이주 통계가 나오는 건데 데피니션을 갖다 정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발제문에 나와 있는 거에 그 클래시파이하고 이제 데피니션하고의 그 가장 큰 차이인데 타입하고 이런 건데 이게 뭐냐면 불가능한 정의입니다. 이주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정해지지가 않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그렇게 찍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한 거거든요.
비정상회담 뭐 많이 보실 텐데 거기 뭐 쌤이나 다니엘이나 이 사람들 이주자예요? 아니면 유학생이에요? 아니면 뭐 잠깐 방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또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로 얘는 이주자고 얘는 관광객이고 뭐 이렇게 다 구별을 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움직인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주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뭐냐? 국가적으로 생각하면 국토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주자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토가 굉장히 큰 미국 같은 경우하고 아프리카라는 것도 하나의 국가라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하고 그다음에 아주 작은 국가에서 움직이는 거하고 같은 이주라고 본다면 그것도 웃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의할 수 없는 것들을 정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엇박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주 통계에 대해서는 저 처음부터 2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주 통계는 개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 끝에 들어가면 이 개판인 게 그 하나의 그 자본의 통치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갖다가 쭉 풀어갈 겁니다. IMF 처음에 이제 만들어지면서 요 양반이 이제 이거 녹화되니까 이 양반 저 양반 이렇게 하는데 알버트 토마스라고 해가지고 그 제1대 IMF 총장입니다. 총장인데 이 양반이 만들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그래서 항상 그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밀접하게 들어갑니다.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노동자 단체가 만들어졌고 노동자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지원도 많이 받고 스위스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뭐냐면 무솔리니한테 돈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주자들을 갖다가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게 이제 29년도 통계인데 저 양반을 갖다 추적하려고 무진장애를 썼는데 너무 흔한 흔한 이름이라 이무레 페렌스라고 해가지고 헝가리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검색이 안 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써가지고. 근데 이 양반이 이제 1929년도에 최초의 세계 이주 통계를 갖다가 작성을 한다. ILO 돈을 받는데 이 당시에 160개 국가 정도를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 통계가 나올 당시에 미국 뉴저지 풍경이거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이주 풍경들인데 저런 사람들을 갖다 통계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잡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저 광활한 땅에서 사람들이 하나씩 움직이는 것들을 갖다가 체크를 해가지고 통계표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1920년대 내내 하고 그러다 이제 30년대쯤 되면 이제 정식화되기 시작해서 매뉴얼이 만들어집니다. 그다음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제 유엔으로 넘어갑니다. ILO에서 유엔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갖다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ILO는 철저히 노동력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ILO 통계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ILO나 OECD나 이런 통계를 보시면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다. 니드나 또 이제 마켓 얘기가 나오면서 그 통계를 갖다가 내는데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갖다 순수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노동자들이 어디서 움직이는지 자, 이러면 노동자라고 얘기하면 노동자와 딸린 사람들에 대한 통계가 제대로 잡힐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력으로 판단하지 않는 아동 통계도 당연히 안 썼습니다. 요거는 마치 뭐랑 똑같냐면 우리나라 주민등록 통계 1970년도에 만들 때 6세부터 60세까지 잡았어요. 60세까지 잡은 이유는 60세 이후는 경제적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카운팅을 안 합니다. 주민등록 통계에서. 퉁친 거죠. 당신은 65세든 70세든 80세든 상관없다. 60세 이상이면 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6세는 애들 취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징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학교에 이제 징집이 아니죠. 취약 통지서 보내기 위해서 6세부터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처럼 이 노동력과 관련되어 있는 통계들은 대부분 다 아주 생생한 노동자들을 갖다가 위주로 잡으려고 했던 거고 ILO 통계는 끝까지 아무튼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갖다가 만들려고 합니다. 굉장히 힘든 통계지만 ILO에서의 가장 큰 이득은 뭐냐면 약간 역사적인 기여는 뭐냐면 보통 국가 통계는 한 번만 세면 되거든요. 근데 이주 통계는 나간 쪽하고 들어온 쪽하고 같이 맞춰와가지고 맞지 않으면 그 통계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움직이는데 한 사람의 사건인데 카운팅을 2번 해줘야 돼요. 저쪽하고 이쪽하고. 그럼 마치 주민등록 통계에서 주민등록할 때 예전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하고 전출신고하고 2번 했거든요. 왜냐면 들어간 데하고 나간 데하고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주 통계 자체가, 마이그레이션 통계 자체가 아무튼 나간 쪽하고 들어온 쪽하고 맞춰야 되는데 이 두 국가가 굉장히 차이가 심한 거예요. 한쪽은 빈국, 한쪽은 부자 나라.
그럼 부자 나라의 통계하고 빈자 나라의 통계하고 이 통계의 그 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경유가 이렇게 찍고 가는 거죠. 6개월, 3개월 막 이렇게 흘러가면서 결국은 들어가기 때문에 통계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중간 국가들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세야 되기 때문에 통계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자기한테 이득도 아닌데 거쳐가는 사람들을 갖다 다 카운팅을 하고 앉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로가 했던 기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맨 마지막 장기 체류는 1년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2주 통계는 1년 이상을 갖다 기준으로 잡습니다. 1년 통계를 갖다가 기준으로 잡았고 그리고 통계, 그러니까 중간에 거쳐간 국가들은 그러니까 1년 미만으로 거쳐간 국가들의 통계는 안 만들어도 되고 1년 이상 이주 노동자가 딱 머물러서 통계표가 만들어질 때 거쳐온 국가들을 갖다가 다 조사해라 라는 룰을 만듭니다. 이거는 뭐냐면 뭐 예를 들면 북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저쪽 못 사는 나라 중심으로 해가지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못 사는 나라 중심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딱 들어왔다 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노동자 통계가 딱 잡혀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 통계를 잡을 때 어떤 의무가 생기는 거냐면 그 사람이 거쳐온 국가들을 조사할 것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쪽에 유학을 가다 보시면 그러면은 이때까지 했던 것 이때까지 거쳐온 국가들을 갖다가 조사하는 그런 샘플들이 이제 표본으로 추출이 되시면 거기 조사를 갖다가 쭉 합니다. 당신이 어느 국가를 어떤 식으로 경유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갖다가 쭉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나가는 쪽에서의 통계에 필요한 돈은 부자 나라에서 도착한 보통 송출국 도착국이라고 하는 도착국에서 된다 라는 룰을 만드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득본 건 부자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자 나라가 그 통계에 대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제 룰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두 번째 아까 그 그림에서 잠깐 놓치긴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주 노동자를 갖다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부른 그 시스템들은 기업이에요. 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사장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합니다. 이주 노동자를 막는 것들을.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대부분들이 사장들이 원해서 그 노동력을 갖다가 흡수를 했던 거지 그 저쪽에서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나오는 것들은 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정치적인 문제들 때문이고 그 전까지 경제적인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도착국의 요인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로에서 나온 부분들 중에 굉장히 명언들이 되게 많아요. 20년대, 30년대 나온 거. 뭐냐면 마이그레이션을 보려면 이주 노동자를 보는 게 아니라 이주 노동자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주 노동자 오기 전에 그 국민들의 상황을 봐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면 많아지기 직전에 이 사회를 봐야 되는 거지 사람들을 내보내는 그 국가를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입하는 그런 인력들 자체, 이 시스템, 이 경제 시스템 자체가 사람들을 부르는 거기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내보내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다시 유엔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유엔이 이제 49년도에 봤는데 재밌죠. 유엔이 이제 그 45년도 끝나고 이제 그 이주 통계를 갖다가 아이로라든지 받아가는데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이주 통계의 문제점입니다. 뭐가 틀렸는지를 갖다가 바라보겠다라고 해서 이때까지 했던 것들을 쭉 하면서 나오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이주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포퓰레이션 통계를 만들어라. 인구 통계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쉽게 말하면 이주라는 카테고리를 따로 상정해서 통계를 갖다 별번으로 만들기 시작을 하면 그럼 독립돼서 만들기 시작을 하면 안 잡힌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얘가 이주자인지 국민인지 헷갈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세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20년대 막 움직였던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다른 국가들끼리 결혼을 하고 아이 낳고 뭐 이랬던 상황에서 이게 좀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편부모만 본국인이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국적을 따른다, 어머니의 국적을 따른다, 일정 국가의 국적을 따른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갖다가 할 수 있을지언정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포퓰레이션 차원에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는 뭐냐면 하나의 그 레이스가 아니라 인종이 아니라 출생지가 어디냐, 교육지가 어디냐, 어디를 통과해서 왔느냐 이런 식의 하나의 그 궤적들을 갖다가 추출하지 않으면 카테고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르코지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쪽에서 태어났고 오바마 대통령도 저쪽 그
캐나다 이쪽에서 왔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4분의 1, 8분의 1, 뭐 7분의 1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주자가 되면서 외국인이 되면서 에어리언 통계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것들을 갖다가 바로잡는 방식으로는 뭐냐면 그래서 데모그래픽 이어북스라고 하는 그게 1940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유엔에서 사람의 그 포퓰레이션 통계의 한 섹션으로 이주자를 갖다가 잡고 이주자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연령, 출생지 이런 것들이 정성적인 이야기가 들어가야지만 잡히겠다라는 게 1950년대입니다. 다음 거 보시면 이제 90년대 거로 넘어가는데 중간에 70년대가 하나 있습니다. 70년대 이제 권고안이 하나 이주자 통계 권고안이 나오는데 이때 등장하는 거는 뭐냐면 처음으로 어떤 걸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하냐면 이게 사람이 움직이는데 같은 물리적인 이동이고 같은 궤적이고 같은 출생지고 뭐 같은 성별이고 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주 노동자들은 환영받고 어떤 이주 노동자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게 이제 7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고급 기술 인력들의 이주, 기술 인력 이주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70년대 만들어지면서 이게 물리적인 움직임만으로는 이 사람의 이주를 갖다가 받고 안 받고 관리 시스템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별도로 카테고리를 갖다가 또 만들어야 되는 위기가 만들어지면서 70년대 권고안이 한번 다시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90년대 권고안이 이제 다시 나오는데 98년 권고안이다 지금. 98년 권고안인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카테고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카운팅이 이제 애매해지는 겁니다. 분명히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한 10,000명이 왔다. 이거는 관광객이 뭐 1,400명 왔다고 하죠. 그럼 1,400명이 온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쓰느냐, 그리고 얼마 쓰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에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의 포퓰레이션이 움직이는 것들을 물리적인 흐름으로, 물리적인 그런 궤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성적인, 질적인 평가를 갖다가 하지 않으면 이주 통계가 의미가 없어지는 시기가 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1년 이상이면 장기 치료라고 했는데 되게 애매한 기간들이 겹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아니면 뭐 11개월씩 찍고 다니면 이주자가 결코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다 관광객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90년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샘플 수도 훨씬 더 많아지고 통계가 훨씬 더 정교해질 것 같은데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항공 수요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그리고 신자유주의 이후에 국경들이 약간 좀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주 통계 자체가 완전히 대란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냐면 이제는 잘 만들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데피니션이 안 되는 거예요. 이주자 자체가 정의 안 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 정의를 하려고 했던 노력에서 이제는 뭘로 들어가냐면 필요한 것들만 새로 기술적으로 뽑아 쓰겠다라는 얘기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가 나오는 건데 이게 지금 이주 통계를 만드는 기관들입니다. ILO, OECD. OECD는 노동시장 관련돼가지고 OECD에 들어오는 이주 노동자들을 다 잡습니다. 근데 미국은 안 잡아요. 왜냐하면 통계가 되게 불균등합니다. 미국은 잡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월드뱅크입니다. 월드뱅크는 뭐냐면 매일 국가를 뛰어넘는 돈의 흐름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 수 세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해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왜냐하면 이주 노동자들은 대부분 다 송금하는 그 루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웨스트 유니언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방식으로 송금을 하기 때문에 돈만 잡으면 사람이 움직이는 것에 대한 컨트롤은 굳이 할 필요 없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드뱅크에서 이주자들의 송금 통계가 이제 확실히 국제화되기 시작하면서 국제 그 송금 시스템이 90년대 이후에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사람 수를 갖다 세는 거에 대한 노력을 갖다 굉장히 게을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난민단체는 뭐 마찬가지로 하는데 또 나중에 보시겠지만 난민단체는 긴급 구호로 들어가는데 이것 또한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그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이게 난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리고 무국적자인지 아니면 뭐 이런 그 기준들을 카테고리화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거기에 요즘은 이제 기후까지 이제 들어가면서 난민 중에서 이제 기후 난민들이라고 이제 새로운 범주를 만들거든요. 이런 게 발생을 하면서 이게 힘들어졌고요. ILO는 여전히 이제 노동력 통계, 그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통계인데 이거는 그 ILO가 요즘 주목하는 통계는 캠프형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동에서 만들어지는 건설들 같은 경우에는 캠프형으로 가거든요. 쉽게 말하면 싱가포르나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출발을 한 그 노동자 선출 단체가 기업이 파견을 갖다가 이제 아부다비로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다 새로 컨테이너 박스 짓고 새로 도시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노동하고 끝나고 나면 그냥 그대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이제 캠프형 노동인데 대규모 토목건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캠프형을 많이 쓰기 시작합니다. 캠프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요. 유엔은 여전히 이제 인구 통계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1951년도에 만들어진 국제 이주 단체, 저 단체는 도대체 뭘까? 라는 건데, 그 다음
발표 아래쪽 보시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있습니다. 그 IOM 그 한국 지부가 이제 여기서 이제 국제 통계하고 이주 통계하고의 매칭,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주 관리 문제 이런 것들을 갖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스가 나가면 이제 서로 매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90년대 바로 전 걸로 다시 가주시면 한쪽은 지금 IAEA로 보고서고 97년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98년도께 오른쪽에 이제 유엔에서 나온 리코멘데이션인데 이 두 개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각 그 단체들로 다 퍼져버려서 이제는 단일한 이주 통계는 없다 현재. 옛날 같으면 오히려 더 가능했었는데 이제 이주 자체가 별로 중요해지지 않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라는 그 포퓰레이션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희박해지는, 왜냐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주 통계, 그러니까 포퓰레이션 통계 자체에 대한 그 신뢰도가 오히려 떨어지고 그러면서 더 작은 것들은 더 세련돼지고 다양한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필로그인데 그 2008년도에 나온 그 보고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그 이주 디아스포라 이주 관련돼가지고 원고 청소를 받고 이제 저 책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아 저걸 갖다가 소개시켜주면 제일 좋겠다, 번역을 하든가 하면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저 책밖에 떠오르는 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냐면 경계 이주 난민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경계가 없으면 이주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그럼 국경이 없으면 이주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동성인 거죠. 그럼 이주라는 말을 갖다가 만든 그 장본인은 마이그레이션이라는 말을 갖다가 하나의 국가 시스템으로 만든 거는 다 국가의 그 체제들, 국경이라는 물리적인 현상들, 그러니까 물리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인 거지. 실제로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움직였던 거고, 그리고 그 움직이는 것 자체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들은 왜 국가가 국경을 만들고 또 국경을 허무는가? 라는 질문을 갖다가 하지 않으면 이주 문제를 갖다가 할 수 없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테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주냐 난민이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이주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마이그레이션을 제일 많이 떠올리거든요. 돈 벌러 간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난민은 쫓겨났다. 저쪽에서 있으면 난 죽는다. 그래서 쫓겨난다. 이 두 개를 갖다 구별을 했던 시스템인데 도대체 이 두 개 마이그레이션과 레퓨지로 구별을 하는 그러한 그 근저에 깔려 있는 세계 질서는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에피스템에는 도대체 뭐냐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이 세 가지를 갖다 같이 놓고 본 겁니다. 다음 보시면 필립 레카체비치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할 수 있어요. 왜냐면 르몽드가 보는 뭐 세계사, 아틀라스 세계사의 그 지도 디렉터입니다. 르몽드 디플로마틱 지도 디렉터인데 전 세계에서 거의 탑 5 안에 들어가는 그 지도쟁이에요. 저희는 그냥 카르토라고 얘기하는데 지도쟁이인데 대부분 다 손으로 이렇게 스케치를 이렇게 그립니다. 손으로 지도 그리는 몇 안 되는 이제 배 나오신 할아버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첫 번째 지도는 뭐냐면 빨간색은 고급 기술, 그다음에 파란색은 일반 노동자들 움직임들을 갖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주 마이그레이션 제일 첫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걸 생각한다. 다음 거 보시면 자, 이게 뭐냐면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엑sit. 그래서 2억 명을 잡습니다. 지금 현재 2억 명 정도, 지금 70억 중에서 한 2억 명이 국가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너는 우리 국민 아니야, 나가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 도망가는 그 사람들이 한 2억 명 정도입니다. 대부분이 다 이제 아프리카나 이제 저쪽 남미 쪽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 다음 지도가 좀 재밌는데 이게 바로 난민을 받은 곳입니다. 난민을 수용한 것. 역설적으로 80%가 빈국입니다. 그래서 난민들을 대부분 다 이제 부자들 나라에서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빈국에서 받습니다. 빈국에서 받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난민기구, 국제난민기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건데 뭐냐면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기구입니다. 거기가. 왜냐하면 난민으로 갔으면 이제 거기서 뭐 이주 등록증을 갖다가 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권 발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경을 갖다가 목숨 걸고 나가요. 나가면 아무런 증이 없거든요. 그럼 그 증을 만들어줘야 되는 사람이 이제 저 사람들인데, 난민기구가 들어가서 증을 만들어주면 그 증을 갖다가 저쪽에 이제 선진국이나 이런 데 보내면 이렇게 난민 신청 받는 거죠. 받아서 허락을 받으면 여기 들어가는 건데, 근데 그런 그 48시간 안에 도착하게 돼 있거든요. 그 규칙상 그 국제난민기구가 난민이라고 신청을 하면 48시간 안에 나를 갖다 보호하러 와야 됩니다. 와야 되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긴급하게 들어가는 그런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으로 80%가 빈국에 들어가는데 이 빈국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재정 지원은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난민기구의 대부분이 다 이제 선진국에 들어간 난민 지원 쪽으로 들어갔지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국가에서 떠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빈국들에서 나오는데 빈국들에 정착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시간 5분 안에 끝낼게요. 넘어갈게요.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가에 얘기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팔레스타인 쪽인데 얼마나 갇혀 있는지 뭐 이런 건데 이것도 그 아까 디아스포라라고 했지만 흩어지는 건데 이쪽은 게토거든요. 오히려. 근데 게토와 디아스포라가 같이 공존을 합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예요. 공간적으로는 굉장히 구획하고 이 구획을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 튀어나가는 겁니다. 이주의 자유가 없으면 오히려 망명처럼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그 갇힌 자들과 도망자들은 하나의 페어입니다. 항상 페어로 들어가는데 이 팔레스타인이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의 그 구획이 되면서 만들어지는데 그 벽은 불법인 건 아시죠? 세계사법에서도 완전히 그 불법으로 판명이 되는데 실제로 존재를 하고 통제도 여권 통제도 거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국제기구나 이런 쪽에서 만들어지는 거랑 전혀 무의미할 정도로 벽을 만든 겁니다. 이거는 이것도 재밌는데 무국적자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무국적인 국적이 없는 사람들. 근데 저기에 있는 국가들은 무국적자가 아니라 이제 비시민이다라고 이제 말을 바꿀 것을 이제 국제기구가 이제 강요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 나라에서 그 난민을 갖다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네팔 같은 경우는 민주적으로 굉장히 민주화됐다라고, 민주화됐다, 시스템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민 정부는 망명자를 갖다가 이제 허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비시민이라고 이제 새로운 범주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게 non-citizen이에요. 말 영어로 들어가면 non-citizen 체제가 들어가는데 이게 아파티드랑 약간 좀 다르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이게 국가 무국적이라는 거에 대한 그 정치적인 그런 그 개념도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거 보시면 이건 이제 집시라고 하면 약간 좀 이제 안 좋은 말이기 때문에 루마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루마니아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루가 R이 두 개예요. 루마니인데 이 루마니 유니언이 만들어지면서 그 EU에 이제 정식적으로 우리는 하나의 유니언이다라고 해서 이제 준국가 등록을 갖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집시 국가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사람들의 이제 디아스포라를 갖다 보여주는 건데 이것 또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갖다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 넘어갈게요. 자, 이게 이제 부자들 나라랑 빈자들 나라는 인구 많은 나라들 이제 들어가면서 보이지 않는 성벽들이 이제 생긴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그 이주를 하다가 살해되거나 죽은 사람들을 매핑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재미있는 건데 분명히 우리는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게 뭐냐면 아주 탄탄한 부자들의 국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주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국경 안에 있는 거거든요. 국토 한가운데로 뿌려져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국경은 어디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다가 실패를 하면 그곳이 바로 국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안산까지는 잘 왔는데 안산에서 못 버티고 거기서 죽어버린다든지 이러면 거기가 이제 국경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이제 이주를 갖다가 애쓰다가 죽은 사람들을 매핑을 했을 때 의외로 국경 안에 굉장히 많다. 이렇게 강이나 아니면 바다를 경계를 갖다 넘나들면서 죽는 사람들도 많지만 실제로는 안에서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쉥겐 조약이라고 해서 자유로운 인구 이동을 갖다가 협약했던 조약인데 이게 이제 다음 장면 보시면 확장이 되면서 러시아까지 갑니다. 2008년도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쭉 가는데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을 갖다 쓰기 시작하는가라는데 이게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난민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아프리카의 지배 계급은 훨씬 더 이득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기구 자원을 갖다가 파는 조건으로 난민을 송출하는 국가의 자격을 갖다가 아프리카 국가가 얻으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국제기구의 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 그런 블랙 마켓들 그리고 ODA라든지 그 해외 원조 이런 거랑 같이 연결이 되면서 어떻게 유럽에 있는 자선단체의 돈들이 저쪽에 아프리카에 있는 지배계급들을 갖다가 먹여 살리는지에 대한 그 큰 흐름들이 이제 계속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들 어떻게 짭짤하게 되는지 거기 이제 중국도 이제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사례 연구로 이제 오트리시 쪽에 이제 가는 아프리카 사람들 한 2만 명쯤 되는데 2만 명들을 갖다가 이제 샘플 조사를 갖다가 했던 프로젝트를 뒤에 쭉 이제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국가들에서 저쪽으로 몰려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 거부터 한 4장 정도가 이제 에필로그로 들어가는데 온 경로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임 2만 명밖에 안 되는 또 온 카테고리를 갖다가 나눌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경로로 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힘들어서 왔고, 그다음에 이거는 어쩌다 보니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이거는 바로 왔는데 굉장히 고달팠고, 그다음 거는 난 선망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왔어요. 왜냐면 제가 배운 거는 6시간에 배운 건 세계 1차 세계대전 헝가리 오스트리아 전쟁밖에 없어. 나는 그 두 국가 중에 하나로 갈 거야라고 해서 댐비니 뭐 이런 식의 아주 다양한 이주 경로들이 존재를 해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의 마이그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 거냐라는 이제 사례 연구들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지금 이 작업들을 여기까지인데 보여드린 이유는 이게 이제 그 지리학자들이 이주를 갖다 접근할 때 공간적인 감수성을 갖다 키워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그 이 삶의 이야기들을 공간화시켰을 때 뭔가 새로운 비전들이 있을까를 갖다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들어가는데, 요즘은 완전히 또 달라요. 요즘은 저건 2008년이잖아요. 워낙 요즘 유행이 빨라지다 보니까 도시 안에서의 사람들에 대한 그 매핑, 이게 이제 가장 첨단을 달리면서 가장 발표를 안 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테러와 구획의 대상, 세그리게이션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뭐 몇 번 저 얘기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이주 통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주 노동자들 통계를 갖다 서울에서 조사를 끊임없이 하면서 매핑을 하거든요. 그거 발표했다가 난리가 납니다. 아마 저 고소당할지도 몰라요. 집값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이주 노동자들의 그 안에서의 매핑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테고리를 끊임없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이주 노동자나 아니면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들어가는 거, 한 국가에서 이주 통계 잡고 그다음에 한 국가에서 이주 연구하는 거는 또 거의 넌센스예요. 왜냐하면 그 아주 작은 인도에서 그 돌 가다 놓는 15세 애가 삼촌은 뉴욕에 있고, 그다음에 이모부는 홍콩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삼촌은 뭐 하냐면 거기서 돌 빌려가지고 수입하고 이 돌을, 이 보석을, 그다음에 홍콩에 있는 사람이 중간 상인으로 이모부가 그거 띄워주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 양반들 총벌이 한 가족 패밀리 한 10명 정도 되는 패밀리의 소득이 1억이냐? 아니, 굉장히 작습니다. 작은데도 불구하고 디아스포라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여기에 있는 한국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 또한 굉장히 많은 그런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사례인데, 제가 2009년도에 파리에 있을 때 그 조선족 1992년도 그러니까 유학이래네. 그 이민 오신 분 민박집에 있었는데, 그 분 집에서 밤마다 이제 뭐 마작을 해요. 마작을 하면서 조선족과 이제 뭐 북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저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많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만나지 않았는데, 근데 그때 무슨 전화를 긴급히 받냐면 안산에서 단속 썼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파리 민박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피시킵니다. 전화로 어디로 가라. 그리고 바로 좀 있다가 무슨 전화가 나오냐면, 요즘 저쪽 독일 어느 쪽에서 단속이 있다 라고 하니까 너는 어디로 피해라, 어느 국가로 피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조선족의 디아스포라입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레이어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가 만들어 놓은 게 이주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국가라는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국가가 만들어 놓은 그 말 밑에 있는, 왜 이 국가가 이렇게 말을 만들었으면 움직이는지를 갖다 거꾸로 뒤집어서 국가를 좀 지우고, 아니면 국가를 갖다 하나의 액터로 좀 다운시킨 다음에 분석을 하지 않으면 이제 이주 통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로지 국가의 노력으로만 만들어진 게 이주 통계입니다. 그 이주 통계가 가장 부정확한 거죠. 그래서 가장 부정확하고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그런 통계에 의존하면서밖에 말을 갖다 못하는 상황. 이게 이제 지금 국제 이주 통계의 출발과 지금의 현황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